한마디로 말해서 오늘은 확정된 국민연금의 스튜어드십 코드 방안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이완배 기자의 경제의 속살. 오늘은 호사카 마사야스의 효와 육군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정선태 교수의 오늘을 읽는 책. 네, 오늘은 갈 곳 모르고 떨어지는 자유한국당의 인권의식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성애 보좌관의 답정너. 네, 오늘은 양승태 대법원과 조선일보의 커넥션 의혹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정상근 기자의 오늘 미디어. 김용민 브리핑. 잠시 후 시작합니다. 경애하는 영도자 김용민 동지께서는 더운 여름 보양식을 찾는 공화국 인민들을 위하여 김용민닷컴에서 얼짱 양념 쭈꾸미를 조선반도 최저가에 판매하기로 결정하시었다. 한 번도 못 먹어본 사람은 있어도 한 번만 먹어본 사람은 없다는 재구매율 90%의 얼짱 양념 쭈꾸미는 맛에서 한 번, 양에서 한 번, 가격에서 한 번, 총 3번의 감동이 쓰나미처럼 몰려들 것이라며 위대하신 지도자 김용민 동지께서는 마치 뉴스 공장의 크라켄을 잡기라도 한 듯 군침을 삼키시었다. 타우린 듬뿍의 천연 자양강장제 쭈꾸미를 가장 맛있게 먹는 방법은 김용민닷컴. 김용민 브리핑. (2018년 8월 2일) 목요일입니다.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는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을 두고 성정체성에 혼란을 겪는 자다. 그런 자가 군개혁을 주도한다는 점은 어불성설이다.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그런데 자유한국당 김병준 비상대책위원장은 김성태 원내대표의 발언이 소신 발언이라며 두둔했습니다. 보수층 결집과 프레임 전환을 위해 성소수자 혐오를 유발하고 차별을 조장한 행위가 소신 발언으로 둔갑했습니다. 김병준 비상대책위원장은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묘소를 참배하고 평명록에 모두 다 함께 잘 사는 나라라고 적었습니다. 혐오와 차별을 조장하면서 어떻게 모두 다 함께 잘 살 수 있을까요? 또한 김병준 비상대책위원장은 시민단체인 군인권센터가 어떻게 기무사 문건을 입수했는지 궁금하다 이렇게 주장합니다. 그런데 시민들은 자유한국당이 계엄령 문건 물타기를 위해 이처럼 무리수를 둬도 크게 놀라지 않습니다. 한국당이 기무사 계엄 검토 문건을 두둔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충분히 짐작할 수 있기 때문이죠. 기무사개혁위원회가 이르면 오늘 송영무 국방부 장관에게 개혁안을 보고할 전망입니다. 이 개혁안을 두고 자유한국당이 얼마나 반발하는지를 지켜보면 기무사개혁안이 얼마나 성공적으로 도출됐는지 판단할 수 있겠죠. 광고 듣고 오늘 순서 시작합니다. 충남 금산의 넓은 인삼밭. 정성농장을 일군 농부아버지 이정열 씨. 자연은 노력한 만큼 내어준다. 그 자연의 마음을 알기에 정성농장을 더불어 일구는 아들 이성규 씨도 아버지에게 배운 것처럼 정직하고 또 성실하게. 정성농장 홍삼은 인삼 재배부터 가공 판매까지 모두 책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 1등 품질을 자부합니다. 검색창에 정성농장 홍삼을 검색해주세요. 정성농장 홍삼. 전화문의는 010-9754-6972. 이봐, 에너지 넘치던 자네가 요즘 왜 이렇게 시들시들해? 그러게, 언젠가부터 이렇게 고개 숙인 남자가 되어가네. 아이. 남자를 위한 보양식의 끝판왕이 나왔습니다. 지친 남자를 깨우는 놀라운 힘, 궁금한 남자. 여보. 궁금한 남자. 네이버에서 궁금한 남자를 검색하세요.
1833-6654. 김용민의 뉴스 광장. 2015년 양승태 사법부가 서기호 당시 정의당 의원을 압박하기 위해 재판을 활용한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당시 서기호 의원이 상고법원 도입에 반대했기 때문인데요. 실제로 서기호 전 의원은 2015년 당시 임종원 행정처 기조실장, 즉 사법농단의 핵심 인물로 꼽히는 임종원 전 법원 행정처 차장이 재판 취하를 요청한 적이 있다. 이렇게 털어놨습니다. 판사 출신인 서기호 전 정의당 의원이 TBS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해서 한 발언 들어보시죠. 이번에 문건에 상고법원 입법 추진 환경 및 국회 통과 전략 문건, 이런 문건에 이름이 등장하셨는데 거기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서기호를 고립시켜라. 무시하거나 고립시켜라. 법원에 대한 악감정으로 점철되어 있다. 자, 이 문건의 내용을 좀 설명해 주시고 본인 이름이 왜 올라갔는지도 좀 설명해 주십시오. 방금 말씀하신 문건의 내용은요. 예. 제가 상고법원 반대를 처음부터 적극적으로 주장을 했었는데 2014년도 처음에 발의될 때는 민주당 의원들도 상당수가 찬성을 했습니다. 네네. 그래서 서기호 의원만 고립시키면 네. 다른 사람들을 다 이렇게 찬성으로 돌려세우면 통과시킬 수 있다라고 생각한 거죠. 왜냐하면 서기호 의원은 설득하기 힘들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한 거고요. 그런데 그와 반대로 제가 꾸준히 이 상고법원의 문제점, 법원행정처의 숨은 의도가 뭔지 쭉 설명을 해서 민주당 의원분들이 많이 나중에 반대로 돌아섰거든요. 그러니까 그들의 고립화 전략이 실패한 거죠. 양승태 대법원장은 왜 그렇게까지 상고법원을 만들려고 한 겁니까? 보시기에. 여보세요? 네. 법원에 네. 고위 법관들의 승진 자리를 확보를 더 해가지고 승진 시스템을 완비하려고 한 겁니다. 그러니까 고등부장에 승진한 다음에 대법관 말고도 상고법관이 또 있다. 이렇게 시그널을 주면서 고등부장이 된 뒤에도 내 말 잘 들어야 된다라는 시그널을 주는 거죠. 네. 그러니까 함으로써 법관들을 통제하려고 한 겁니다. 그리고 이번 문건 중에 더 중요한 게 있는데 제가 제1명 탈락 처분을 받은 거에 대해서 행정소송을 했었습니다. 네, 요것도 그 재판에 대해서 이번 문건에 어떤 게 있냐면 7월 2일 날 재판이 있었는데 7월 2일 날 재판 때 변론 종결하는 것을 검토해서 서기호 의원을 압박해야 된다. 이런 내용이 있거든요. 그런데 실제로 그 재판이 7월 2일 날 변론 종결이 돼버렸어요. 재판에 개입한 명백한 증거네요, 이게. 예, 그렇습니다. 법원행정처에서 작성한 문건의 내용이 그대로 실행이 된 겁니다. 이거는 이제 판사를 직접 해보셨으니까 제가 여쭤보는 건데 법원행정처에서 이런 문건을 작성하고 해당 판사한테 그렇게 하라고 요구하면 그게 이제 직접적으로 그렇게 하시오라든가 뭐 은근히 하다라든가 뭐 어떻게 하는지는 모르겠으나 그런 일이 이루어지면 판사들이 보통 고발할 수가 없습니까? 그렇습니다. 이제 보통 이렇게 뭐 강압적으로 이렇게 하라 마라 이런 식으로 하진 않고요. 예. 이제 친분 있는 이제 동료 판사들이나 통해 가지고 이렇게 지금 뭐 예를 들어 이렇게 했겠죠. 그 당시에 또 법원행정처의 그 임종원 기조실장이 법사위 회의장에서 저에게 갑자기 뜬금없이 의원님 그 사건 재판 좀 취하해 주시면 안 될까요? 이렇게 저한테 말한 적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 무렵에 작성된 것을 보이는데 그때 제가 이제 답변하는 태도를 보면서 뭐 종결해도 될 것 같다 이런 이야기를 건너서 했겠죠. 그러면은 이제 이 재판장은 거기에 대해서 은근히 부담감을 느낀다는 거죠. 양승태 대법원장은 어떻게 법적 책임을 져야 된다고 보십니까? 여기까지만 오늘 하겠습니다. 이 모든 사건의 총 책임자로서
범죄의 총책임자로서 형사처벌의 대상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조직범죄. 무섭습니다. 조직범죄. 조선의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이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 재개를 촉구했습니다. 하지만 미국 국무부는 개성공단 폐쇄를 지지한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는데요. 개성공업지구지원재단 김진향 이사장은 우리 정부가 개성공단을 통한 현물 지원을 끌어내 조선과 미국의 입장차를 풀어야 한다, 이런 해법을 내놨습니다. TBS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한 김진향 개성공업지구지원재단 이사장, 그리고 진행자 김어준 딴지일보 총수의 일문일답 들어보시죠. 미국은 비핵화 이후에 가능하다. 근데 비핵화라는 것은 가장 짧게는 2, 3년, 멀게는 10년, 진짜 오랜 시간이 걸리는 부분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그 문제가 진전되기 전까지 남북관계를 한 발짝도 못 나갈 것인가? 엄청난 딜레마죠. 개성공단은 단순한 공단이 아닌데 남북관계의 상징이죠. 남북관계 복원의 상징이기도 합니다. 북측은 6.15 14의 옥동자라고 하죠. 우리가 안 한다기보다는 미국이 못하게 하는 거 아닙니까? 정확히 말하면? 사실은 한미 관계의 아주 미묘한 어떤 흐름이 있습니다. 우리 정부 입장에서는 이렇게 엄청나게 어렵게 온 과정 속에서 미국과의 공조 속에서 잘 좀 풀어가려는 조심스럽게 예. 가져가려고 하고, 그것 자칫 잘못 풀면은 미국의 대북 압박이 더욱더 가속화되면은 전체 일을 거스를 수 있다. 이런 좀 우려가 있죠. 사실은 개성공단의 본질을 들여다보면 돈 때문에 한 것이 아니고 남과 북의 정치 군사적 긴장을 넘어서 평화를 제도화시키기 위해서 했던 방식이고요. 사실은 아무리 제재가 왜 개성공단을 직접 제재하지는 않습니다. 연관 내용이 있는데 혹시 대량 현금이 더 갈까 싶어서 그걸 걱정하는 거란 말입니다. 벌크캐시. 그런데 개성공단을 통해서 북측에 현금이 안 들어가도 되지 않습니까? 현금을 안 주면 어떻게 해결하죠? 현물을 줄 수 있지 않습니까? 현물, 지난번에 말씀하신. 예. 이런저런 방법이 많다 이거죠. 북측은 그 모든 것을 열어놓고 개성공단은 6.15와 14의 상징인데 이것도 못 풀면서 앞으로 다른 거 다 할 수 있겠니? 좀 하자. 충분히 이해합니다. 뭐 이런 자기들이 이제 좀 불만을 볼멘 소리 비슷하게 어제 한 겁니다. 남쪽 정부도 하고 싶겠죠, 당연히. 마음은 꿀뚝 같은데. 이 70년 또 한미 관계 또 있습니다. 아무리 제재도 있습니다. 미국이 만약에 우리가 일방적으로 해버리면. 그건 일방적으로 되는 건 안 됩니다. 그건 오히려 큰 사달을 발생시킬 수 있습니다. 큰 사건이 일어나겠죠. 대통령님과 현 정부는 기분 나빠요, 사실은. 북측의 비핵화를 가져오고 북측의 비핵화를 받아내고 미국으로부터 평화협정을 받아내는 과정 속에서 공단은 남북관계 시금석으로서 상징이긴 하지만 차근차근 천천히 풀어가겠다는 이야기인데 북측한테는 분명히 하겠다라는, 분명히 한다라는 의지들을 여러 경로를 통해서 보여줄 필요도 있겠죠. 광주의 한 여자 고등학교에서 학생들이 교사들의 성추행을 폭로해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는데요. 지금까지 교사들로부터 성희롱이나 성추행 피해를 봤다고 밝힌 학생은 무려 180여 명에 달합니다. 한 학부모는 문제가 불거지니 학생들을 협박한 교사도 있었다, 이렇게 증언합니다.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한 한 학부모의 발언 들어보시죠. 저도 고1 때부터 아이한테 듣기는 했는데요. 선생님들이 농담처럼 던지는 엉덩이가 크다, 가슴이 크다, 여자는 각선미가 좋아야 된다 하면서 살짝 만지고요. 다리를, 엉덩이도 만지고 다리도 만지고. 엉덩이도. 네. 그리고 이제 저희 아이 반은 아니었는데 옆반이었는데요. 예. 그날이 조금 더운 날이었나 봐요. 예. 선생님께서 들어와서 너희들 더우면 커튼 벗겨라, 다리는 벌려라,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하셨다고 합니다. 잠깐만요. 커튼을 벗겨라? 네. 그 문법에도 안 맞는 말이죠. 더우면 커튼을 벗기고 다리를 벌려라? 이게 무슨 소리예요? 그리고 본인 여자친구랑 있었던 이야기들을 아이 앞에서 공공연하게 이야기들 하고, 그리고 어떤 선생님께서는 자기가 창녀촌에 갔다 왔다는 그런 이야기들도 했다고 해요. 그래서 작년에도 문제 제기는 했었다고 들었거든요. 교육청 홈페이지 같은 데도 올라온 적이 있었다는데, 몇 시간 뒤면 그 글이 삭제되고 했다고 그래요. 이번에도 이런 일이 조금 표면화되니까 선생님들께서 그랬다고 해요. 너희들 이런 식으로 하면 우리가 생기부 잘 써줄 수 있을 것 같냐는 식으로 협박을 했어요. 학생 기록부, 학생 생활 기록부, 생기부. 네. 그거 가지고 대학 가는 건데 너희들 이렇게 문제 제기하고 이러면은 이거 잘 써줄 수 있겠니란 말을 했다고요?
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아이들이 더 화가 났어요. 그렇군요. 그렇게 해서 화는 나지만 더 이상 문제제기 못하고 묵살되고 덮고 가고 이렇게 시간이 지난 거군요. 네, 그래서 지금 이제 아이들이 본인들도 여기서 그치면 안 되겠다는 생각을 더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문제가 더 커졌고 교육청에서 오게 됐고 이렇게 전수조사를 정교생을 하게 된 계기가 된 것 같습니다. 진실은 반드시 밝혀진다고. 무엇이 진실입니까? 대통령이라고 하는 지위를 진실을 밝히지 않는 데에 역이용해서. 김보영 아나운서가 함께합니다. 아프니까 팩트다. 안녕하세요. 아프니까 팩트다. 김보영입니다. 111년 기상관측 사상 최악의 더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기록적인 폭염은 8월 중순까지도 계속됩니다. 연합뉴스TV와 인터뷰를 가진 기상청 추선희 예보분석관의 설명 들어보시죠. 동풍과 지형 효과가 더해지면서 서쪽 지역을 중심으로 폭염과 열대야가 강화되겠습니다. 이에 따라 대구와 아프리카를 합친 데프리카라는 신조어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연일 기록적인 폭염이 계속되면서 국내에서 가장 더운 지역으로 불리우는 대구를 데프리카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최근에는 서울과 아프리카를 합성한 서프리카라는 말까지 등장했는데요. 하지만 아프리카 국가 출신 외국인들은 이런 표현에 억울함을 호소한다. 연합뉴스는 이렇게 전합니다. 아프리카는 면적의 전 세계 육지의 약 20%에 해당하는 큰 대륙입니다. 위도와 경도 그리고 해발 고도에 따라 기후가 다양한데요. 적도 인근의 도시조차 서울이나 대구보다 기온이 낮은 경우가 흔합니다. 지난 화요일 적도 인근에 자리한 르완다의 수도 키갈리의 최고 기온은 26도로 나타났습니다. 같은 날 적도 인근인 우간다의 수도 캄팔라의 최고 기온은 27도였습니다. 수년째 한국에 사는 짐바브웨 출신 콤보라 빈비소 씨는 한국 날씨는 그야말로 충격적이다. 데프리카라는 표현에 동의할 수 없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어서 짐바브웨는 기온이 높아도 습도가 높지 않아 그늘에 가면 시원한 편이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아프리카 인사이트 허성영 대표는 아프리카는 덥다라는 일반화의 오류를 범하지 않도록 데프리카라는 표현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만 아프리카에서 가장 더운 지역 중에 하나로 꼽히는 에티오피아 북동부 달롤은 지난 화요일 최고 기온이 44도에 달했네요. 지금까지 아프니까 팩트다였습니다. 우리가 살아온 우토로 마을에는 태평양 전쟁 당시 군 비행장 건설을 위해 강제 동원된 조선인들의 아픈 역사가 있습니다. 역사는 더 오래 기억하는 사람들의 것. 역사는 결국 함께 기억할 때 완성됩니다. 우토로 평화기념관 건립을 위해 당신의 참여가 필요합니다. 기억할게 우토로 캠페인 아름다운 재단. 탈모인 여러분, 샴푸 살 땐 반드시 천연 99% 이상, pH 5.5, 피부 자극 1% 미만인지 확인하세요. 2, 3일에 머리 하나 더 빠지는 걸 우습게 보지만 2, 3년이면 정수리만 1000개 차이 납니다. 그렇지만 샴푸로 머리가 나진 않으니 이미 빠진 곳은 어쩌냐고요? 뿌리 깊은 샴푸 두피 영양제가 있습니다. 보건복지부상, 에이펙 최우수 기술상, 발모 촉진 조성물 특허 99%의 효과, 식약처 인증으로 부작용 없는 유일한 모낭 영양제. 가격도 세트로 구입하시면 두피 모발, 피부 개선까지 하루 330원. 뿌리 깊은 샴푸 쇼핑몰에서 기적의 사용 후기도 검색해보세요. 1566-7871. 중고차죠? 네. 그런데 이 차 진짜 있는 거 맞죠? 정말 이 가격에 살 수 있는 거죠? 아이, 그럼요. 빨리 오시면 됩니다. 여러분 이거 다 거짓말하는 걸 아시죠? 더 이상 속지 마세요. 허위 매물에서 우리의 가족과 이웃을 지키는 더불어 중고차. 직영 정비소를 운영하여 더욱더 믿음이 가는 더불어 중고차. 카카오톡 검색창에 더불어 중고차를 검색하시거나 1661-3363, 1661-3363으로 전화주세요. 예전엔 모든 게 좋다가 언제부턴지 골반이 뒤틀리고 허리가 아프십니까? 중요한 건 몸의 자세입니다. 이젠 바디로직으로 몸을 조율해보세요. 검색창엔 바디로직, 전화는 031-345-4550번입니다. 경제의 속살 이완배 기자와 함께합니다. 이완배 기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어떤 이야기 들려주실 건가요?
예, 오늘은 그동안 계속 논란이 됐고요. 지난달 브리핑에서도 한번 소개해드렸던 국민연금의 스튜어드십 코드 방안이 확정됐다는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엊그저께 이제 최종 확정이 됐죠. 짧게 스튜어드십 코드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스튜어드는 말씀드렸듯이 대저택에서 일하는 집사, 청지기 뭐 이런 뜻이고, 국민연금은 국민의 재산을 관리하는 곳이니까 청지기로서 소임을 열심히 다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국민들의 돈을 자기 돈처럼 생각을 하고요. 잘 운영을 해서 불리기 위해서 기업의 경영에 주주로서 간섭을 하겠다. 뭐 이런 걸 스튜어드십 코드라고 합니다. 지난달에 한번 브리핑에서 소개해드렸던 스튜어드십 코드 방안은 가안이었고요. 이번에 이제 확정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공식적으로 국민연금공단이 스튜어드십 코드를 도입했어요. 우리나라에서. 네. 다만 방안을 보면 주주로서 경영에 참여하는 것은 아주 제한적으로 하기로 했습니다. 아마 이걸 보고 연금사회주의니 뭐 빨갱이 사상이니 아주 지랄하는 사람들이 많아서 조금 조심스럽게 접근을 한 것 같아요. 원래 이 경영 참여라는 건 핵심은 공식적으로는 세 가지입니다. 임원의 선임, 해임, 직무정지 요게 하나 있고요. 정관 변경 요게 하나 있고 회사 자본금 변경 요 세 가지가 경영 참여의 핵심인데 사실 이 중에서도 제일 중요한 건 임원의 선임, 해임, 직무정지 요겁니다. 이 말은 국민연금이 지금 대기업의 대부분 주요 주주이고요. 그런데 이 대기업 임원들, 뭐 총수들, 사장들 이런 사람들이 너무 개판으로 일을 해서 회사가 엉망이 되고 주가가 폭락하고 이러면 국민연금이 야, 그 사장놈을 해임하자라고 주주총회에 제청하는 겁니다. 그리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지분만큼 투표를 하는 거죠. 해임에 사용하는 겁니다. 더 뛰어난 경영자가 있다면 이 사람을 국민연금이 추천할 수도 있어요. 물론 그것도 이제 표결을 거쳐야 됩니다만. 그런데 이걸 가지고 보수언론, 자유당, 재계 이 세 곳이 히스테리컬한 반응을 보였습니다. 왜 국민연금이 경영자를 뭐 쥐락펴락하려고 하느냐. 이건 재벌 총수의 몫인데 뭐 이렇게 반대를 해왔던 거죠. 네. 이번에 방안을 보면 일단 원칙적으로 이렇게 경영 참여하는 방안이 보류가 됐습니다. 그러면 어떤 참여를 하느냐. 올해는 배당금을 더 많이 달라 이런 요구를 비공식적으로 시작하게 됩니다. 배당을 많이 받아야 국민연금 수익률이 높아지니까요. 예상치 못한 기업 가치 훼손이나 주주 권익을 침해하는 문제가 발생했을 때 이때에는 기업 측의 비공개 대화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잘 안 되면 공개 대화도 요청할 수 있고요. 굉장히 약하죠. 요까지가 이제 올해 하는 거고 내년이 되면 한두 가지가 더해져요. 내년에는 횡령, 배임 이런 걸 주주로서 집중 감시하게 됩니다. 이런 의심이 들면 역시 또 비공개 대화를 기업에게 국민연금이 요구를 할 수 있습니다. 2020년이 되면 이런 비공개 대화를 했는데 말을 안 듣거나 개선이 안 되거나 이런 기업이 있으면 공개 서한을 발송합니다. 그러니까 기업 이름을 공개하는 거죠. 그리고 주주총회에서 기업이 제시하는 여러 가지 관련안을 부결하는 데 투표를 할 수 있습니다. 네. 이게 어떤 의미냐면 예를 들면 롯데그룹 창업주의 신격호 명예회장 같은 경우는 신격호의 셋째 부인, 뭐 이 표현부터 참 웃긴데 셋째 부인이 뭡니까 셋째 부인이. 네. 아무튼 그 신격호 부인의 셋째 부인으로 알려진 서미경 씨라고 있습니다. 네. 미스 롯데 출신인데요. 네. 그리고 이 서미경 씨의 딸이 신유미라고 있어요. 근데 이 모녀가 몇 년 동안 호텔 롯데 등등등 롯데 계열사에서 고문이나 임원으로 등재가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모녀가 아무 일도 안 하고 지금까지 받아갔던 월급 총액만 150억이 넘어요. 이런 건 가만두면 안 되는 거죠. 만약에 국민연금이 롯데 계열사의 주요 주주라면 이런 자들을 임원으로 임명하는 걸 당연히 반대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면담을 했는데 개선이 안 되고 계속 신유미, 서미경 이런 사람들이 고문으로 있거나 임원으로 있으면 이거 이제 이름 다 공개하고 공개적으로 문제를 해결하겠다 뭐 이런 취지인 거죠. 지금까지 들어보신 발언은 어떠십니까? 그야말로 매우 상식적인 일만 지금 하겠다는 겁니다. 네네. 지금 저 스튜어드십 코드 방안에서 도저히 해서는 안 될 게 있습니까? 횡령, 배임 잡아내야 될 거 아닙니까? 그 M1 셋째 부인하고 딸을 임원으로 앉혀놓고 수십억씩 받아가는 거 막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런 아주 정당하고 기초적인 걸 지금 국민연금이 하겠다는 겁니다. 제가 보기에는 이것도 굉장히 약화된 안인데 이 기본적인 방안마저도 노동계의 요구가 수용됐다느니 정부가 기업 경영에 간섭하려고 한다느니 연금사회주의니 빨갱이니 뭐 이런 반발을 자유당하고 보수 언론이 하고 있어요. 네.
정우택 의원, 예전에 그 원내대표였던 자유한국당 의원은 페북에다가 엄청 길게 이 스튜어드십 코드에 대해서 진짜로 우리나라가 사회주의로 가는 거냐 뭐 이런 멍멍이 소리를 한참 적었던데 뭐 어쩌자는 겁니까 그러면은요. 이 정도도 못 받아들이면 그냥 재벌들이 회사 돈 횡령하게 놔두자 이런 이야기인데 말도 안 되는 소리인 거죠. 아까 제가 그 경영 참여에 대해서는 임원의 해임, 선임 요게 핵심이라고 말씀드렸는데요. 네. 요게 이제 사실은 저는 좀 더 강하게 도입됐으면 했는데 굉장히 약화됐어요. 이번에는 원칙적으로 이걸 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아주 예외적으로 이런 경영 참여를 하기는 하는데 예외는 뭐냐? 기금위원회에서 결정을 하는 겁니다. 야, 지금 이 기업은 해도 너무 심하다. 그래서 임원의 해임이나 선임 요거 해야겠다라고 의결을 할 때만 아주 예외적으로 참여를 합니다. 사실 이게 상시적으로 돼야 우리나라 재벌들 폐악질이 좀 덜해질 텐데 국민연금이 많이 물러선 겁니다. 근데 이거 가지고도 뭐 연금사회주의 이런 헛소리들은 좀 안 했으면 좋겠어요. 제가 스튜어드십 코드에 대해서 반대하는 재벌들이나 보수언론, 자유한국당들을 보면 얘들은 연금사회주의 이렇게 욕할 자격이 없습니다. 얘들은 자본주의를 지지하는 자들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요. 국민연금이 스튜어드십 코드를 행사하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주가가 올라야 되기 때문입니다. 주가가 올라야 국민들이 맡긴 재산이 불어나니까요. 네. 그런데 주식회사라는 건요. 주주들이 운명 공동체를 이루는 제도입니다. 원래 주식회사라는 게 시작이 어떻게 되냐면 중세 때 유럽의 상인들이 무역을 하면서 만든 제도예요. 그러니까 배를 출항을 시켜서 아시아나 아프리카에 가서 후추나 차나 이런 걸 사가지고 무역을 하는 건데 이게 잘못하면은 해적도 만나고 폭풍도 만나고 배가 그냥 완전히 전복되기도 하고 이걸 한 사람이 감당하기에는 너무 위험하다고 생각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동업자를 찾은 거예요. 예를 들어서 배값이 1억 원 배 만드는데 들면 한 사람이 1억 원 다 내면 침몰하거나 이러면 손해가 너무 크니까 10명의 동업자를 구해서 똑같이 1,000만 원씩 내고 이 10명이 공동 주주가 됩니다. 그래서 이 배가 무역에 성공해서 큰 돈을 벌면 그 돈을 10명의 주주들이 똑같이 나누어 갖는 거죠. 혹시 폭풍으로 망해도 이제 혼자서 1억 원 내고 다 망하는 것보다는 10명이 1,000만 원씩 내고 망하는 거니까 부담이 좀 덜한 거고요. 네.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1억 원짜리 배를 10명의 주주가 1,000만 원씩 내고 만들었다면 이 10명의 주주는 완벽한 운명 공동체입니다. 배가 무역에 성공하면 이 10명 주주들 모두 좋은 거고 배가 망하면 이 10명이 똑같이 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주식회사라는 제도는 국민연금이 주주로서 이익을 얻고자 경영에 참가를 하면 그래서 주가가 오르면 이건 모든 주주들에게도 똑같이 이익이 된다는 뜻입니다. 주주들은 운명 공동체니까요. 국민연금의 목표가 주가를 올리는 거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거기에 투자한 소액 주주들도 좋은 거죠. 주가가 오르니까요. 그렇죠. 네, 그래서 선진국에서는 대부분 이 스튜어드십 코드를 당연하게 받아들여요. 네. 국민연금하고 다른 주주들의 이해관계가 정확히 일치하니까요. 그럼 제가 묻고 싶은 게 재벌들, 니들도 주주잖아요. 최대 주주니까 주식회사에서 지금 대빵 노릇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물론 니들이 최대 주주가 되기까지는 상속세, 증여세 안 내고 횡령 배임으로 나쁜 짓 많이 했지만 어쨌든 지금 명목상 니네들도 굉장히 큰 주주거든요. 그러면 원칙적으로 재벌들도 국민연금의 스튜어드십 코드를 반대할 이유가 없어요. 좋아해야 됩니다. 운명 공동체니까요. 예를 들어서 국민연금의 목적이 주가가 오르는 건데 그럼 주가가 오르면 국민연금 좋죠. 국민연금에 돈 맡긴 국민들도 좋죠. 그 회사에 투자한 주주들도 좋죠. 그리고 재벌들도 좋은 겁니다. 자기 주식의 가치가 올라가니까요. 네. 국민연금이 요구를 해서 배당을 많이 합니다. 이러면 국민연금 좋죠. 국민연금에 돈 맡긴 국민들 좋죠. 다른 주주들도 좋죠. 재벌들도 좋은 겁니다. 현금 생기잖아요. 왜 우리나라만 유독 재벌들도 주주이면서 주가를 올리겠다는 국민연금의 개입을 싫어할까요? 이 이유가 있는 겁니다. 우리나라 재벌들은 주식을 한 10% 들고 있잖아요. 그러면 10%만큼 권리를 행사해야 되는데 이 굴빈 놈들은 10% 지분이 있어도 100% 황제 노릇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재벌들이 한동안 오랫동안 배당을 거의 안 했어요. 왜 안 했느냐? 배당을 하면 주주들에게 이제 회사가 번 돈을 나눠주는 건데 자기들은 주식이 10%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배당금 중에
10%만 자기께 됩니다. 나머지 90%는 당연히 다른 주주들에게 주는 거죠. 그렇죠. 이게 싫은 겁니다, 얘네들은요. 회사 돈은 다 내 돈이라고 생각을 해요. 다 내 돈인데 그걸 왜 다른 주주들한테 주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다른 주주들과 자기는 운명 공동체가 아니라고 생각을 하죠. 그래서 얘들이 배당을 안 하고 대신 횡령을 하는 겁니다. 횡령을 하면 회사 돈이 전부 자기 돈이 되니까요. 그러니까 저는 우리나라 재벌들 보면 얘들 절대로 자본주의를 지지하는 자들이 아니라고 저는 단언해요. 얘들은 오히려 자본주의의 기본 제도인 주식자본주의를 부인하는 그냥 자본주의 부정 세력입니다. 심지어 재벌들 중에서는 웃긴 게 자기가 갖고 있는 회사의 주가가 떨어지기를 바라는 경우도 상당히 많습니다. 이게 좀 웃기죠? 네. 왜 주가가 떨어지기를 바랄까요? 자기도 주주인데. 근데 진짜로 그렇게 바라는 경우가 있어요. 언제냐? 대표적인 경우가 자식들한테 주식 물려줄 때, 상속할 때입니다. 이때는 주가가 떨어져야 세금을 덜 내는 거예요. 그렇네요. 그래서 과거의 법제도가 완전히 정비가 안 됐을 때는 야, 내가 자식들한테 이제 주식 물려줘야 되겠다 판단을 하면 그 한두 해 동안 일부러 실적을 엉망을 만들어버리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매출이나 이익도 일부러 내년이나 내후년으로 다 밀어놓아요. 회계에 장난을 치는 거죠. 그래서 실적에 박살을 내고 주가를 떨어뜨린 다음에 그때 샥 상속을 해버립니다. 이런 장난질을 되게 많이 쳤거든요, 얘네들이요. 이런 일도 있었습니다. 많이 알려졌지만 삼성물산하고 제일모직하고 합병을 할 때 삼성물산 주가가 떨어지고 제일모직 주가가 올라야 이재용한테 유리했던 건데, 요거는 이유는 여러 번 말씀드렸으니까 오늘 생략하겠습니다만, 이 말은 삼성물산 주가를 떨어뜨리는 게 이재용한테 유리했기 때문에, 삼성물산이 건설회사거든요. 레미안 아파트 짓는 곳입니다. 그런데 여기가 일부러 합병 직전에 공사 수주를 안 해요. 다른 건설사들이 그냥 정부가 내놓은 공사에 입찰만 하면 다 받을 수 있었던 관급 공사도 삼성물산은 일부러 입찰을 안 합니다. 이게 제가 그냥 주관적으로 드리는 이야기가 아니라 고등법원 판결이 그렇게 났습니다. 2016년 5월 31일 서울고법 판결이 이래요. 제일모직 주가가 높게 삼성물산 주가가 낮게 형성돼야 이건희 회장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 지배주주 일가에게 이익이 되는 상황에서 삼성물산이 건설 수주에 지나치게 소극적으로 나서는 등 주가를 의도적으로 낮췄다고 의심하는 데에는 합리적 이유가 있다. 이게 고등법원 판결입니다. 이 말은 우리나라 재벌들은 주가가 오르면 국민연금도 좋고 국민들도 좋고 다른 주주들도 좋고 그리고 재벌들도 좋아야 되는데 이게 안 된다는 겁니다. 재벌들은 오히려 반대의 경우가 좋은 경우가 있는 거죠. 이러니까 이걸 어떻게 정상적인 주주자본주의 회사라고 부를 수가 있겠습니까? 또 한 가지 흥미로운 건요. 자본주의의 꽃이라고 할 수 있는 주식시장에서 이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하는 걸 반길까요? 싫어할까요? 굉장히 좋아합니다. 왜냐? 국민연금이 개입을 하면 자기들이 투자한 기업의 주가가 더 오를 것 같은 기대가 생기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주들이 다 좋아해요. 그동안 재벌들은 회사의 이익을 온갖 편법으로 야금야금 빼먹었는데 이것 때문에 주가가 못 올랐는데 이제 국민연금이 개입을 해서 투명성이 강화되면 주가가 더 오를 거라고 기대하는 게 당연한 거죠. 여기에 대한 아시아경제 기사 일부를 읽어보겠습니다. 이게 증권가 반응을 적은 기사인데요. 증권가에선 국민연금의 코드 도입으로 보유 종목 배당이 늘면 지주사 관련주 주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고 있다. 국내 300개 상장사 지분을 5% 이상 보유 중인 국민연금이 코드를 도입해 경영 감시를 강화키로 한 만큼 기업들이 배당과 자사주 매입을 늘려 주주 가치를 높이려 할 것이라는 해석이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국민연금의 개입을 주주들은 좋아하는 거죠. 네. 실제로 그 한국거래소 분석 중에 이런 게 있습니다. 국민연금이 우리나라 대부분 재벌 대기업의 5%, 10% 이렇게 지분을 갖고 있는 엄청난 대주주인데 네. 지주회사라고 하죠. 그 기업의 가장 중요한 회사. 주식들을 다 가지고 있는 지배구조의 정점이 있는 지주회사가 32개가 있는데요. 네. 이 회사들의 최근 1년 주가 수익률이 마이너스 16%였어요. 오히려 손해를 봤습니다. 여기 투자를 했으면 아주 안 좋았죠. 다른 종목 평균보다도 훨씬 안 좋았습니다. 심지어 32개 지주회사 중에 무려 27개의 회사 주가가 마이너스를 기록했어요. 그런데 주가가 많이 떨어진 회사들이 어떤 회사들이냐? 대부분 갑질, 경영비리 뭐 이런 걸 한 회사들입니다.
예를 들어서 대한항공이 포함된 한진그룹의 핵심 지주회사가 한진칼이라는 회사인데 이 회사 주가가 1년 동안 30% 넘게 하락했습니다. 조간의 일가들이 온갖 갑질하면서 주가가 뭉텅뭉텅 떨어져서 M1 주주들 재산이 30%가 날아간 겁니다. 이걸 국민연금이 개입을 해서 바로 잡아야 되겠습니까? 안 바로 잡아야 되겠습니까? 정치자 여러분들 중에는 나야 한진칼에 투자한 적이 없는데 뭐 내가 무슨 상관이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으실 텐데 그렇지 않아요. 그 한진칼에 국민연금이 투자한 주식이 10%가 넘습니다. 11% 정도 돼요. 네. 1,000억이 넘는 돈을 거기다 갖다 박았는데 1년 동안 거기서 300억 원 넘는 손실을 봤습니다. 국민연금이요. 그게 다 우리 재산이잖아요. 그런데 조간의 일가 갑질 때문에 300억 원이 박살이 났다니까요. 이거 막아야 되는 겁니다. 한화그룹이요. 1년 사이에 주식회사 하나가 33.5% 주가 떨어졌습니다. 근데 여기는 김동선이라고 김승현 셋째 아들이죠. 맨날 술 처먹고 사고 치는 미친놈 하나 있습니다. 얘가 사고 칠 때마다 주가가 빠졌어요. 여기에 국민연금이 9%나 주식을 들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33% 주가가 빠지면서 요 종목에서만 손실이 1년 동안 800억 원이 넘어요. 이거 막아야 되겠습니까? 안 막아야 되겠습니까? 효성이요. 여기도 뭐 형제의 난이니 뭐니 엄청 시끌벅적한 기업인데 작년에 특히 회계부정으로 걸려가지고 과징금을 엄청 때려받았습니다. 그리고 이 회사 주가가 1년 동안 반토막이 났어요. 그런데 이 회사에도 국민연금이 10% 투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도 한 600억 날렸습니다. 한진중공업 홀딩스, 여기는 그 조양호 대한항공 회장 동생 조남호가 총수인 곳인데 네. 여기는 별명이 갑질 전문 기업입니다. 1년 사이에 갑질로 공정위로부터 받은 경고가 무려 4번입니다. 네, 갑질 상습범이죠. 네. 그런데 이 회사 주가가 1년 동안 역시 35% 넘게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이 회사에도 국민연금이 5% 넘게 투자를 했다고요. 네. 이런 회사들, 갑질, 횡령, 이런 거 국민연금이 막을 수만 있다면 주가가 다 정상화됩니다. 그리고 모든 주주들이 해피해져요. 이게 부당한 개입인가요? 굉장히 상식적인 개입인 겁니다. 자유당에서는 특히 국민연금의 스튜어드십 코드에 대해서 굉장히 강하게 반발하는데 제가 그거 보고 그렇게 자본주의가 싫어요. 그렇게 자본주의 싫으면 딴 나라 하나 만들어서 사세요. 뭐 조선 재벌 왕조 이런 거 만들어서 사세요. 우리는 자본주의에서 살 테니까 뭐 이런 생각이 듭니다. 말갱이들보다도 더 웃긴 놈들인 거죠. 진짜 한심한 작태들입니다. 네. 저는 오히려 이번에 발표된 안이 조금 약해서 아쉬운 편인데 어쨌든 스튜어드십 코드를 도입했다는 자체는 매우 긍정적이고요. 잘 정착됐으면 좋겠고 이후에 뭐 노동참여제, 노동이사제나 이런 보완적인 제도들이 더 활발하게 도입이 돼서 잘 시너지를 이루면 재벌들의 그 나쁜 짓들을 견제하는 그리고 주주들의 이익을 제대로 보장하는 매우 좋은 제도가 될 수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이 정도로 오늘 스튜어드십 코드에 대한 이야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자님 말씀 듣다 보니까 기업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면 시어머니가 하나 더 느는 것 같은 그런 기분일 수 있겠네요. 네, 그게 싫은 거죠. 그러니까 자기 마음대로 하고 싶은데 너무나 힘이 센 그리고 국민들의 재산을 업은 시어머니가 하나 생기니까 그걸 가지고 지금 사회주의니 뭐 지금 이 난리들을 키우고 있는 겁니다. 네. 오늘 이현배 기자님과 국민연금 스튜어드십 코드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이현배 기자였습니다. 부모님의 생신 또는 기념일에 아주 특별한 선물을 준비하고 계십니까? 부모님의 소중한 일생을 되돌아볼 수 있는 기억의 책을 선물해보세요. 부모님의 어린 시절부터 젊은 시절 그리고 노년에 이르기까지 그 누구보다 치열하게 살아온 삶의 여정을 한눈에 모아볼 수 있도록 최고 100장까지 들어가는 사진첩과 더불어 기자들이 직접 인터뷰를 통해 작성하는 생애사까지 더해져 오직 부모님만을 주인공으로 하는 세상에 다시 없을 고품격 기억의 책을 10년 노하우로 특별 제작해드립니다. 200페이지 분량 12권에 2부까지 함께 드리는 구성으로 440만 원에 모십니다. 한평생 가족을 위해 자녀를 위해 헌신해 오신 부모님. 아주 오래 기억에 남을 뜻깊은 선물 지금 신청해 보시죠. 평범한 사람들의 아주 특별한 기록. 기억의 책 만민보. 문의전화 1877-1419 1877-1419 민중의 소리.
대통령 문재인입니다. 재난 수준의 가마솥 더위가 연일 이어지고 있는데요. 소인번호 716번 이명박 전 대통령이 병원에 입원했다고 합니다. 716번의 편지 함께 읽어볼까요? 문재인 대통령님, 소인번호 716번 이명박입니다. 폭염이 계속되면서 지병이 악화됐습니다. 당뇨병 악화와 체력 저하 때문에 서울대병원에 와 있습니다. 사람이 우선 살고 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아이고, 716번. 다른 수용자들은 최대 8명이서 선풍기 한 대로 여름을 나고 있습니다. 716번은 동부구치소 12층을 혼자서 선다면서요? 기무사 테니스장에 가서 테니스도 잘 치시더니 왜 갑자기 건강이 악화된 겁니까? 네? 12층은 제일 꼭대기층이라서 복사열로 방이 더 덥다고요? 담당 의사가 폐혈증이 우려된다며 걱정했다고요? 하하하하. 박원순 서울시장은 시민들의 목소리를 직접 듣기 위해 자진해서 옥탑방살이를 하고 있어요. 716번은 수용자들의 고통을 직접 체험하면서 수용자 복지와 건강을 위해 힘써보세요. 지난 6월에 제 건강을 지금까지 숨기고 평생을 살았는데 구치소에 들어오니 감출 수가 없게 됐다. 될 수 있을 때까지 버텨보겠다. 이렇게 말했잖아요. 네? 한여름에 병원에 피서 오려고 큰 그림을 그렸던 거라고요? 박근혜 씨도 서울 강남 성모병원에 다니고 있는데 716번에게만 너무 뭐라고 하지 말라고요? 하하하하. 청와대에서 일했던 한 경비 직원은 박근혜 씨를 지켜보다가 716번을 존경하게 됐다고 해요. 그래도 MB 716번은 출근은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계속 존경받고 싶으시면 동부구치소 독방 716번의 자리를 꼭 지키고 계세요. 현재 716번의 병원비를 서울대병원에서 부담한다면서요? 세금 좀 아낍시다. 저는 내일 다시 찾아올게요. 다이어트를 위한 꿀팁. 동결건조 채소와 곡물, 단백질, 그리고 효소와 비타민, 미네랄로 만든 다이어트 전용 그린 스무디로 하루 한두 끼만 바꿔 드세요. 비타샵에서 만나요. 생활인을 위한 꿀팁. 집 두 채에 월 10,000원 화재보험 카페. 화재 배상, 심지어 도난 피해까지. 여기에 더해 가전제품 고장 수리비까지. 연중 무휴라 언제든 02849-9730. 허리가 아파요. 아랫배가 나와요. 골반이 바로 서야 건강도 아름다움도 바로 섭니다. 바디로직을 입으세요. 토크밴드의 입체적인 탄력이 틀어진 골반을 바로잡습니다. 간편하고 확실한 골반 교정 타이즈 바디로직. 판촉물이나 단체 선물이 필요할 때 이왕이면 우리 편 회사 네피아를 찾아주세요. 인터넷 검색창에 네피아를 치시거나 032-519-4800으로 전화주시면 친절하게 상담해드립니다. 그런데 상품은 뭔가요? 네피아를 가서 고르세요. 3만 가지가 넘는 물품이 있어요. 당신과 내가 좋은 나라에서 그 정의로운 나라 그곳에 산다면 난 그냥 좋아서 웃기만 할 거예요. 당신의 뉴스 보좌관 김용민 브리핑.
대한민국 뉴스 브리핑의 선두주자 김용민 브리핑. 계속해서 김보영 아나운서가 오늘의 날씨를 전해드립니다. 날씨를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초고온 현상이 계속되면서 폭염이 절정을 보이겠습니다. 아침 예상 기온 서울 29도, 대전과 광주 그리고 부산은 26도입니다. 낮 기온은 서울 39도, 춘천과 청주 38도, 전주와 대구 역시 38도로 예상됩니다. 내일부터는 기온이 조금 낮아지겠지만 다음 주까지는 비 예보 없이 찜통더위와 열대야가 계속될 전망입니다. 여기는 대한민국 브리핑 1번지 김용민 브리핑입니다. 오늘을 읽는 책, 문학평론가인 국민대학교 국문학과 정선태 교수와 함께합니다. 탈모는 막아주고 빠진 머리는 다시 나게 하는 18,000원짜리 뿌리 깊은 샴푸 두피 영양제. 돈 많이 들고 효과 없다고 포기하신 분들 딱 한 달만 뿌리세요. 효과가 없다면 환불한다고 하네요. 전화는 1566-7871번입니다. 오늘을 읽는 책 순서입니다. 국민대학교 한국어문학부 국어국문전공 정선태 교수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교수님, 오늘 어떤 책 소개해 주시나요? 네, 오늘은 일본의 아주 저명한 넌픽션 컬럼니스트 호사카 마사야스 선생이 쓴 쇼와 육군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쇼와 육군 하면 좀 낯설죠? 네. 쇼와 시대는 일본 그 쇼와 천황이 통치했던 시대로 아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이 책의 부제가 제2차 세계대전을 주도한 일본 제국주의 몸통입니다. 쇼와 육군은 일본 근대화 과정에서 형성된 육군 고급 장교들이 일본 현대사를 어떻게 말아먹었는지 잘 보여주는 걸작입니다. 번역한 사람이 아주 훌륭합니다. 누가 번역했죠? 제가 했습니다. 아, 네. 아, 그러시군요. 1200페이지 가까운 분량이어서 무게가 만만치 않은데 일본 육군의 카약들의 역사를 정확하게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일본 제국주의 육군의 행적을 통해서 한국군의, 대한민국 육군의 행적도 가늠해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우리 요즘에 그 기무사 계엄 문건 때문에 여러 가지 논란이 있지 않습니까? 네. 제가 월요일날 강준만 교수의 한국 현대 산책을 말씀드리면서 군인들이 못된 버르장머리를 일본 제국주의 육군에서 배웠다고 얼핏 말씀드렸는데요. 그 연장선상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여순 사건 관련 비디오를 본 적이 있어요. 1996년 무렵에 MBC에서 제작한 지금 말할 수 있다라는 프로그램을 유튜브를 통해서 봤는데 여순 사건 때 수많은 민간인들이 학살당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 토벌대에 맨 앞장섰던 사람이 백인엽입니다. 이 백인엽이라는 사람이 인터뷰에 잠깐 나왔는데 네. 지금은 저세상사는 됐습니다만은 구례 이쪽에서 민간인 학살이 있었다라고 물으니까 내가 지휘한 군대는 그런 일이 없었다. 그럼 마지막에 붙이는 말이 걸작입니다. 내가 일본군에서 배운 사람인데 어찌 그런 일을 할 수 있겠냐라고 얘기를 해요. 네. 일본군에 근무하다가 해방 이후에 바로 한국 육군에 편입된 사례들이 아주 많습니다만은 이 백인엽 씨의 말을 따르면 일본 육군은 그렇게 만행이나 잔인한 짓을 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런데 이 책을 봐도 그렇고 이 책을 굳이 보지 않더라도 일본 군인들이 중국 그 난징이나 만주, 몽고, 그리고 조선은 물론이고요. 남태평양 여러 지역에서 온갖 잔악한 행위를 했다는 것은 잘 알려진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이 백인엽 씨 사례에서 보듯이 일본 육군 출신들은 아주 당당하게 일본 육군을 나왔다는 것을 자랑스럽게 여깁니다. 백인엽뿐만 아니고 대표적인 게 김창룡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악명 높은 사람이었죠. 일본군이 만주에 주둔할 때 그 전체를 쥐고 흔들었던 그 군대 이름이 관동군입니다. 이 관동군의 헌병 보조 원도로 타다가 헌병까지 하면서 첩보 원도로를 하면서 광복군이나 독립군들을 잡아들이는데 혁혁한 공을 세운 사람이 바로 김창룡입니다. 네. 이 사람이 이승만 정권 때 특무대를 창설해서 온갖 빨갱이 사냥이라는 이름으로 잔악행위를 다 합니다. 그리고 정일권이라는 사람도 들어보셨을 겁니다. 일본 육군사관학교를 나온 사람이고요. 박정희도 말할 필요가 없죠. 그리고
백선엽, 백인엽 형제 뭐 더 말할 것도 없습니다. 이 대한민국 초기 육군이 형성되는 과정에서 이런 일본 쇼와 육군에 몸담았던 사람들이 대거 수뇌부에 자리 잡는 것 같습니다. 그 과정을 생각하면서 오늘 이 쇼와 육군 책 보시면은 어떤 의미인지 아실 겁니다. 네. 이 책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일부는 메이지 유신 이후에 일본 제국 건군부터 시작해서 다이쇼 말기, 그러니까 1925년까지에 이르는 육군 고급 군인 양성 시스템을 대단히 비판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일본은 군인을 체계적으로 양성하기 위해서 육군 유년학교, 육군 사관학교, 육군 대학교로 이어지는 고급 군인 양성 시스템을 갖추었는데요. 얘들의 그 패거리 의식이 대단했던 것 같습니다. 선민 의식이 대단했고요. 육군 사관학교만 들어가면 출세가 보장된 그런 지위였던 것 같습니다. 네. 이때부터 이제 쇼와 육군의 비극이 시작됐고요. 두 번째가 이제 2부에서 주로 얘기하는 게 쇼와 육군의 음모, 그다음에 실수들, 온갖 모략들, 파벌 투쟁, 그리고 무모한 전쟁 지도, 쿠데타 등등 헛된 명예욕과 망상에 사로잡혀서 수많은 사람들을 짐승의 시간으로 몰아넣은 쇼와 육군의 고급 장교들을 신랄하게 비판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쇼와 육군이 일본의 패전 후에 제대로 처리되지 않고 아직도 떵떵거리고 있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책은 500명 정도 되는 쇼와 육군과 관련 있는 사람들을 인터뷰해서 쓴 책이라서 대단히 흥미진진합니다. 그리고 네. 공식 역사에서 볼 수 없는 다양한 비사들, 특히 이제 일반 병사로 참가했던 군인들 있지 않겠습니까? 이 사람들의 눈에 비친 이 고급 군인들의 행태들이 어땠는지를 여실하게 볼 수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이른바 태평양 전쟁이라고 불리는 이 전쟁으로 수많은 일본 사람뿐만이 아니죠. 수많은 아시아인들, 우리 뭐 조선인들도 마찬가지죠. 네. 그 어마어마한 사람들을 이런 학살의 현장으로 몰아넣은 게 바로 참모본부에 있었던 이 고급 장교들이었다는 얘기입니다. 얘들은 어떤 준비도 없이, 어떤 정보도 제대로 갖추지 않고, 어떤 지휘체계도 없이 탁상에서 지휘봉만 들고 오늘은 이만큼 전선을 늘리자, 내일은 저만큼 전선을 늘리자 하면서 북쪽으로는 만주, 저 몽골, 소련 국경까지, 남쪽으로는 저 뉴기니아, 오스트레일리아, 호주 이 경계까지 전선을 넓힙니다. 그리고 서쪽으로는 인도까지도 넓히죠. 이런 무모한 짓들을 저지릅니다. 그게 다 그 안에 있었던 내부 세력들끼리의 결탁이었던 거죠. 이런 정치군인들의 행태 때문에, 그리고 이 무모함 때문에 2차 세계대전이 그렇게 이 험악한 지옥의 시간으로 치달았던 것 같습니다. 천황을 등에 업고 일본뿐만 아니라 아시아 전역을 전쟁의 불길에 휩싸이게 했던 전쟁 지도자들의 탐욕과 무능과 거짓을 생생하게 목격할 수 있는 게 바로 이 책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 책을 보면서 한국의 군인들의 정치적인 성격을 볼 수가 있는데요. 얘들은 걸핏하면 비밀 모임을 만들었습니다. 이를테면 하나회 같은 거겠죠. 네. 요즘 얘기가 되고 있는 알자회 같은 걸 떠올리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 몇몇 군인들이 비밀 모임을 만들어서 말만 안 들으면 지들이 다 테러 비슷한 일을 저지르는 거죠. 그리고 육군과 해군의 알력도 알력이지만은 지들이 다 권력을 장악해버립니다. 그리고 30년대 말 40년대 접어들면은 이른바 군사 파시즘, 군사 독재를 실시하죠. 네. 그 대표적인 인물이 도조 히데키라는 사람인데요. 이 도조 히데키가 바로 일본 쇼와 육군이 난 괴물 중의 괴물이었습니다. 이런 그 고급 장교들의 지휘하에서 일본인들이 어떤 짓을 했는지 일단을 조금만 보겠습니다. 전쟁 당시 중국에 파견되었던 우노라는 사람의 증언인데요. 이 사람이 난징에서 어떤 짓을 저질렀는지 잠깐 보겠습니다. 중국 전선에서도 만행이 있긴 했으나 조직적으로 벌어진 것은 저 난징 대학살부터입니다. 일본 육군은 포로를 닥치는 대로 죽이는가 하면 강간, 방화, 약탈 등을 조직적으로 저질렀습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기로 하겠습니다. 나는 확실히 전범으로서 재판을 받았고 그것에 갑하는 짓을 저질렀습니다. 그랬던 내가 보기에도 나도 저 난징 대학살에 대해서 당시 상세하게 알고 있었습니다만 너무나도 잔혹했습니다. 그런 일이 없었다든가 그렇게 잔인한 짓을 저지르지 않았다고 말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정신 구조가 그 시대와 조금도 달라지지 않았다는 것을 뜻합니다. 그때 난징 대학살은
어느 사이에 중국을 섬멸했다는 빅뉴스로 바뀌었고 그 뉴스를 들은 나도 가슴이 뛰었습니다. 그 학살을 좀처럼 인정하고 싶어 하지 않는 듯한 정치가나 학자의 발언 등은 그들이 일본 육군의 실태를 검증하는데 얼마나 소홀했는지 여실히 보여줍니다. 이렇게 난징 대학살에 참가했던 병사 우노란 사람의 증언이 이렇게 실려 있습니다. 네. 이 사람은 그 상처 때문에 정신적인 혼란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몇몇 지휘관들, 참모본부에 있었던 장교들의 명령에 따라서 움직였다고밖에 볼 수 없는 이런 일본 군인들의 영혼까지도 파괴해버렸던 것이죠. 중국이나 조선인들 그리고 수많은 아시아인들에 대한 잔혹행위는 말할 수도 없을 것 같습니다. 난징 대학살에 대해서는 작년 말에 우리 문재인 대통령이 중국 방문했을 때 즈음해서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지금도 일본의 우익 쪽에서는 난징 대학살을 부정하죠. 그 점을 지금 우리가 다시 생각해야 하는 이유는 뭐냐면은 태평양 전쟁 시기에 활동했던 수많은 고급 장교들의 정신 구조가 아직도 변하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했던 그 잔혹행위에 대해서 얼마든지 우리는 비판할 수 있지만 저들은 거기에 대한 어떤 성찰이나 반성도 하고 있지 않다는 거죠. 제가 여기서 다시 또 떠올릴 수밖에 없는 건 해방 후 우리 한국 사회에서 수많은 일들이 있었는데요. 이른바 4.3 사건, 여순 사건으로 이어지는 수많은 그 항쟁의 역사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때마다 한국의 군인들은 경찰과 알력을 보이면서 빨갱이 잡는다는 이유로 수많은 민간인들을 학살했습니다. 정말 언어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무지막지한 짓들을 했죠. 그들의 행태를 보면은 이런 일본 육군이 저질렀던 짓들과 크게 다르지 않아 보입니다. 그들에게 배웠던 짓을 이렇게 하는 것 같아요. 또 하나는 걸핏하면 정치 군인이 돼서 쿠데타를 음모하고 했던 짓들도 제가 보기에는 기타이키를 수령으로 해서 했던 2.16 쿠데타의 일본의 사례에서 보듯이 군인들이 여차하면 정치에 개입해서 판을 흔들었던 것입니다. 그런 못된 버르장머리를 그대로 배워온 게 아닌가 싶고 지금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기무사 문건만 해도 박정희부터 전두환 노태우로 이어지는 라인들 그리고 좀 더 뿌리를 거슬러 올라가면은 쇼와 육군이 저질렀던 짓들에 그대로 이어지는 것 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이 기회에 그걸 뿌리 뽑지 않으면은 문민 정권이 군인을 재통제하지 않으면은 일본이 빠져들었던 이상 상태, 이상 집단으로 갈 가능성은 대단히 높다고 생각합니다. 이 책에 잠깐 보겠습니다. 2차 세계대전이 점점 수렁으로 빠져든 시기와 관련한 구절입니다. 잠깐 보죠. 예전 일본군은 말기에 이를수록 점점 이상 집단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전 일본군이란 쇼와 육군, 그러니까 제국주의 일본의 육군을 말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이유를 한 가지만 들어달라면 나도 곤란해지겠지만 딱 한 가지 말할 수 있는 것은 예전 일본군의 부패하고 퇴폐한 부분을 국민적 규모로 검증하지 못한 죄가 크다는 점입니다. 나는 내가 한 일, 예전 일본군이 저지른 잘못을 자식이 대학생이 되었을 때 정직하게 다 말했습니다. 참 잔인한 아버지를 두었다며 자식들은 괴로워합니다. 그러나 내 자식은 그럼으로써 두 번 다시 이런 괴로움을 겪지 않도록 어떤 전쟁에도 반대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라고 앞에서 언급했던 우누라는 사람이 다시 얘기하는 겁니다. 자신의 저질렀던 잘못들을 자식에게 고백했다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서 하는 말에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구 일본군의 부패하고 퇴폐한 부분을 국민적 규모로 검증하지 못한 죄가 크다는 것입니다. 그게 지금까지도 일본의 정치 환경이랄까 이런 부분들 상당히 어렵게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시민적 차원에서 국민적 차원에서 제 생각에는 이 기무사 계엄 문건을 철저하게 응징하지 않으면은 우리는 또다시 군부 정권 하에서 신음했던 역사를 반복할지도 모른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보겠습니다. 하극상 문제인데요. 국회에서 있었던 기무사 대령과 국방장관의 눈뜨고 보기 어려운 상황을 보면서 이 구절이 떠올랐는데요. 네. 이 하극상은 쇼와 육군의 장기 중의 장기였습니다. 청년 장비란 이름으로 걸핏하면은 계급체계를 무너뜨리고 지들이 총 들고 나와서 판을 완전히 개판으로 만들어버리고 했었죠. 그 하극상의 사례를 가장 잘 보여주는 것 몇 가지만 잠깐 보겠습니다. 네. 쇼와 육군에는 3가지 하극상 사건, 이른바 군기를 따르지 않았던 전투가 있습니다. 이시와라 간지와 이타카키 세이시로의 만주사변, 스지 마사노부와 하토리 다쿠시로의 노모난 사건, 그리고 도요나가 교지와 사토 겐요의 북부 프랑스령 인도차이나 진주입니다.
이것은 쇼와 육군의 불명예 사건이며 특히 이시와라의 만주사변은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사람 일이 많이 나와 좀 어렵죠. 어려운데 1931년에 벌어졌던 만주사변, 그러니까 만주의 괴뢰국가를 만들기 위해서 일본의 관동군이 동원되는데요. 여기에 주동적인 인물이 이시와라 간지라는 장교였습니다. 네. 육군의 명령을 다 거부하고 지가 다 장악해버리고 이 만주사변을 일으킵니다. 온갖 사건들 조작해서 말이죠. 그리고 노모난 사건이라고 저쪽 북부 쪽에서 있었던 일인데 중국 북부에서 이 사건들도 다 장교들이 만들어냅니다. 상부의 명령 같은 상황이 없는 것이죠. 그리고 북부 프랑스, 인도차이나, 베트남 진주 문제도 바로 이 도요나가 교지와 사토 겐유라는 이 정치 장교들이 꾸며낸 일들입니다. 이렇게 하면서 전선이 점점 확대됐고요. 일본의 민생은 파탄이 나고 수많은 일본인들을 죽음으로 몰아넣었을 뿐만 아니고 아시아 전 세계를 죽음의 땅으로 만들었던 것이죠. 이게 바로 그 정치 장교들 몇몇을 제어하지 못한 일본이 죄악입니다. 여기에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저자는 육군 내부에서도 책임을 추궁당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이들의 영달이 길을 걸었다는 것. 이것이 화근이었던 것입니다. 우리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이 4.19를 군홧발로 짓밟은 박정희의 그 영달들, 그리고 거기에 부역했던 자들, 지금도 아주 떵떵거리면서 살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김종필 씨가 죽었을 때 바치는 그 헌사들 보십시오. 그뿐만 아니고 이 박정희 정권의 이론적 근거를 제시했던 법학자들, 철학자들 어떤 심판도 받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전두환 노태우 때는 어땠습니까? 그리고 이명박 박근혜 때 그 부역했던 자는 어떻습니까? 이런 문제들을 제대로 풀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이렇게 힘겨워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일본의 사례를 통해서 배워야 할 건 이런 것들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육군 내부에서 있었던 이런 하극상 사건들, 수많은 쿠데타들 이런 것들을 제대로 국민적으로 응징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게 일본의 큰 화근이 돼서 일본 전역을 전화로 몰아넣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제가 보기에는 지금 일본이 저렇게 미국의 하수인이 돼서 정치가 저렇게 열악한 상황에 빠져 있는 것도 이 문제와 관련이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일본을 전쟁으로 몰아넣었던 정치 군인들의 후예들이 지금도 일본 정치판을 장악하고 있지 않습니까? 대표적인 게 아베 신조 수장입니다. 네. 아베 신조뿐만이 아니고 일본의 자민당에 소속되어 있는 수많은 그 정치인들의 부모나 할아버지들이 다 태평양 전쟁 당시 그리고 그 이전에 중요한 정치 군인과 관련되어 있었던 일들입니다. 이 점은 꼭 주목해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이 책 보다 보면 너무너무 재미있는 부분이 많은데요. 일본 군들 중에 수많은 사람들이 뭐 만주뿐만 아니고 중국 그리고 남태평양 지역 버마나 인도까지도 파견이 되죠. 옥쇄라고 해서 막 몇천 명이 그냥 죽습니다. 한 섬에 갇힌 채 모든 보급로가 끊겨버리니까 여기서 견디지 못한 나머지 수많은 일본 병사들이 인도네시아의 경우 인도네시아 독립운동에 가담하기도 합니다. 3,000명이 넘었다고 해요. 그래서 인도네시아 독립운동에 나서서 그 당시 인도네시아를 지배하고 있던 네덜란드 군과 싸웠던 일본 군도 있었다는 점도 주목해야 할 것 같고요. 네. 그리고 뉴기니에에서는 정말 상상도 하지 못할 정도로 군인들이 열악한 상황에서 죽어갑니다. 그 구절 잠깐 보겠습니다. 이 구절 들으시면서 몇몇 정치 장교들의 판단이 수많은 선한 백성들을 얼마나 지독한 지옥의 시간으로 몰아넣는지 한번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1944년 7월 14일 제18군은 잔존 병력 약 3만 5천 명으로 2년 가까운 전투의 총결산으로서 아이타페 작전을 단행한다. 8월 상수 미군의 철저한 공격으로 제18군은 괴멸 상태에 이른다. 이 단계에서 2만 3천여 명의 생존자가 있었던 것으로 추정되는데 그 후에는 산에 틀어박혀 유격 전법을 택하게 된다. 8월에서 10월 동안 생존 병사들은 산악의 정해진 지점으로 향하는데 그곳으로 가는 해안선 아니 정글 안에 백골가도라고 불릴 정도로 병사의 사체가 많았다. 식량이 떨어지지 않은 부대가 없었다. 병과 공복 그리고 피로 때문에 창난 상태에 빠진 병사도 있었다. 그런 병사 중에 인육을 먹은 자도 있다. 하지만 체력은 이미 한계에 도달해 있던 그들은 곧 병사한다. 그리고 무엇보다 군사령부나 사단사령부는 그런 행동을 금했고 이에 반한 자는 총살에 처한다는 암묵적인 룰을 갖고 있었다. 오스트레일리아의 국립공문서관에 문서가 남아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어떤 시기, 어떤 지역에서 인육을 먹은 자는 분명히 있었다. 네, 참모본부의 장교들이 지휘한 명령에 따라서 전쟁을 치르는 일반 병사들이 겪었던
고통의 한 단서를 잠깐 봤습니다. 문민 정권이 군인들을, 특히 고급 장교들, 고위 장교들 제대로 장악하지 않으면은 언제든지 계엄이 아니고 전쟁으로 우리는 치달을 수 있다는 것, 이 쇼와 육군이 여실하게 알려주는 것 같습니다. 다시 말씀드릴 건데, 이 김무성 문건을 둘러싸고 자유당에서는 여러 가지 또 희석하려는 노력들이 있는 것 같죠. 정말 당당하게 이 문제를 제대로 응징해 나가야 되고요. 그러지 않으면 이른바 그 고급 장교로 하는 자들, 고위 장교로 하는 자들의 못된 버르장머리가 언제 다시 튀쳐나올지 모릅니다. 그 점을 역사에서 배우지 못한다면 또다시 그 암울했던 역사들이 반복될 것이라는 게 제 불길한 판단입니다. 이 책이 논픽션이잖아요. 많은 증언들과 인터뷰들이 실려 있다고 하니까 뭐 전쟁과 전범들에 대한 이야기라 번역하시면서 참 마음이 좋지 않으셨을 것 같아요. 어떠셨어요? 힘들었죠. 특히 전우회에 관한 연구가 뒷부분에 많이 있는데요. 그러니까 전우회를 찾아가서 이 저자가 인터뷰를 쭉 합니다. 우노의 그 사례에서 보듯이 그 트라우마에서 못 벗어난 사람들이 많아요. 일반 병사들은. 그리고 하급 장교들은. 그러면서 고급 장교들은 떳떳하게 전후회에서 자신들이 했던 짓들 자랑스럽게 얘기합니다. 그 연금 체계도 이 고급 장교들에게는 아주 그 많은 돈을 지불하고 하급 장교들이나 병사들에게는 그렇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네. 그런 증언들을 보면서 그야말로 정말 참담했습니다. 뭐 이런 예들은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리고 또 말씀드렸듯이 난징 대학살뿐만 아니고 곳곳에서 이 옆에서 죽어간 자기 동료들을 보고서 정말 평생 고통스럽게 살았던 사람 얘기, 그리고 자기가 어쩔 수 없이 명령에 따라 죽여야 했던 그 4살짜리 그 어린아이를 죽이고 나서 나중에 딸이 손자를 데리고 왔는데 손자를 안지 못하고 벌벌 떨었다는 얘기. 네. 뭐 아주 리얼하게 살아남아 있습니다. 뭐 저자가 의도하진 않았겠지만 공식 역사는 물론 아니라 하더라도 생생한 증언을 정말 입체적으로 직조해낸 책이어서 읽는데 큰 부담도 없고요. 그리고 전쟁이 얼마나 잔혹한지, 이른바 고위 장교들의 판단 하나가 얼마나 결정적인 영향을 끼치는지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시 강조합니다마는 쇼와 육군은 바로 대한민국 육군의 뿌리라는 것도 꼭 되새겨봤으면 좋겠습니다. 호사카 마사야스처럼 이 제국주의 전쟁에 대해서 반성하는 일본인이 있으니까 그나마 다행이다라는 생각도 드네요. 교수님 말씀대로 최근 기무사 사건과 오버랩되면서 한번 읽어보면 꼭 좋겠습니다. 네, 제가 번역한 책 중에서 상당히 많이 팔린 책 중에 하나입니다. 아, 그렇군요. 네, 교수님 오늘도 좋은 책 이야기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정선태 교수님과 함께했습니다. 이전에 상상할 수도 없었던 새로운 국면이 조선 대지의 지축을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 민족의 역사가 제 궤도에 올라서서 달리게 시작한다고 하는 느낌이군요. 문익환이 가르쳤고 도울이 배웠던 학교, 한신대학교 신학대학원. 꿈을 현실로 살아간 선구자를 양성하는 한신신학은 촛불혁명과 한반도 종전선언 이후의 세상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한신신학을 통해 세계의 신학을 깊이 연구하고 더 나아가 시대의 예언자의 길을 걷고자 하는 모든 분들을 환영합니다. 이 새 시대는 문익환 씨의 힘으로 열리는 것이 아니라 바로 여기 모인 여러분들의 힘으로 열리는 거예요. 한신대학교 신학대학원 홈페이지나 02-2125-0108로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문익환 목사님은 우리 남북 관계에 있어서도 큰 정기를 마련해 주셨습니다. 늦봄 문익환 목사 탄생 100주년. 민주화와 통일운동을 위해 11년 4개월간 옥고를 마다하지 않은 행동하는 양심. 오늘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민주주의 또 문익환 목사님 덕분이 아주 큽니다. 그가 24년 동안 살았던 서울 강북구 인수봉로 통일의 집이 6월 1일 문익환 통일의 집 박물관으로 거듭납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항상 북적북적 이렇게 했던 공간이라
아버지한테만 아니라 우리 모두들한테 굉장히 큰 의미가 있는 통일의 역사를 기억하며 통일의 길을 모색하는 문익환 통일의 집 박물관 기념사업 추진위원으로 함께해 주시겠습니까? 이건 단지 어떤 유가족들의 유산이 아니라 우리 시대가 가지고 있는 유산이기 때문에 자세한 안내는 포털 사이트에서 문익환 통일의 집을 입력해 주세요. 탄핵 때문에 뭐 이야기를 전달을 하려고 해도 길을 막고 듣질 않아요. 회족 수준으로 쪼그라든 한국 보수. 회생의 길은 과연 있을까? 변화된 정치 환경, 갈 길 잃은 보수에게 새로운 희망을 제시한다. 애국 보수의 화려한 부활과 집권을 위한 본격 가이드. 김용민의 신간, 보수를 지켜라. 진중권도 투표하는 보수 정당. 광주에서도 일당이 될 수 있는 보수 정당. 젊은이들의 입당이 줄을 잇는 보수 정당. 언제까지 민주당 정의당을 부러워만 할 것인가? 부러우면 진다니까? 자유한국당 당원 김용민이 쓴 보수를 지켜라. 이김에서 나왔습니다. 클로징 사연 당첨자 소개해드립니다. 당첨자는 모멘토님입니다. 게시판에 이메일 적어주세요. 조서출판 메디치 미디어에서 펴낸 신간 강원국의 글쓰기를 선물해드립니다. 고 김대중 전 대통령 그리고 고 노무현 대통령의 연설 비서관을 지냈으며 베스트셀러 대통령의 글쓰기로 유명한 강원국 작가의 신간입니다. 강원국의 글쓰기는 강원국 작가의 글쓰기 인생 28년의 모든 비법을 총망라했습니다. 강원국의 글쓰기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제 강연 소식도 전합니다. 예스24에서 주최하는 자녀교육부문 베스트셀러 저자들의 방학 특강. 제가 첫 번째 강연을 맡았는데요. 강연 주제는 읽기, 쓰기, 말하기로 우리 아이의 평생 공부 습관 잡기입니다. 오는 8월 7일 화요일 오후 2시 합정동 디어라이프에서 특강이 진행됩니다. 참여를 원하시는 분은 예스24 홈페이지에서 이번 주 금요일까지 댓글로 신청해 주시면 무료로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많은 참여 기다립니다. 더불어민주당 박광원 의원의 페이스북 글 소개하겠습니다. 김경수 지사를 피의자로 만들 근거가 1도 없다는 것은 다 아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특검이 업무방해 혐의로 김 지사를 피의자로 전환했다는 출처불명의 보도가 연기처럼 새어나오고 있습니다. 특검이 흘렸다면 피의사실 공표에 해당하고 간을 보는 것이라면 떳떳지 못한 일입니다.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여론몰이를 하는 것은 논두렁식의 망신주기 보도와 다를 바 없습니다. 피의사실 공표는 엄하게 처벌해야 할 범죄 행위입니다. 피의사실 공표를 수사할 기관에 별도로 설치해 엄단하지 않으면 악습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2018년 8월 2일 목요일 김용민 브리핑 1부는 여기까지입니다. 2부도 많은 애청 바랍니다. 김용민 브리핑과 함께한 시간 어떠셨어요? 다음 시간에도 보다 바르고 알차며 즐거운 정보로 여러분을 찾아가겠습니다. 팟캐스트 포털 팟빵에서 다운로드하기, 구독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로 응원해주세요. 잊지 마세요. 다운로드하기, 구독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